오후 2시에 두 가지 장면이 아주 극명하게 교차가 됐습니다. 경남 김해 봉화마을에서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 구주기 추도식이 열렸죠. 근데 같은 시각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재판을 받기 위해서 처음으로 법정에 출석을 했습니다. 정말 우연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이런 장면이 교차를 했는데요. 저희는 서울중앙지법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오늘 12분에 걸쳐서 모두 발언을 했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재판에 어떻게 대응하려고 하는 건지, 그다음에 재판은 어떻게 진행돼서 어떤 결론에 도달을 하게 될 건지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 가져보죠. 이정열 전 부장판사 지금 스튜디오에 직접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모두 발언 좀 짚기 전에요. 네. 뭐 계속 이제 그 방송이나 이런 데서 이제 짚는 게 양복이 있고 수갑도 안 차고 네. 뭐 배지라고 하네. 네. 네. 이것도 안 달고 나온 거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던데 그거 어떻게 된 거예요, 그거는? 일단 법률적으로만 말씀을 드린다면은 예.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이제 미결 수용자, 그러니까 형이 확정되지 않은 사람은 수사나 재판 이런 조사 참석할 때 사복을 착용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복 착용하는 건 문제가 없고요. 네. 다만 이제 보통은 법상으로는 법정 내에서는 이제 개구 장치라 그래서 이제 포승이나 수갑을 찰 수 없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보통은 법정 그 옆에 있는 그 피고인 대기실에서 그걸 풀게 되는데 이번엔 미리 풀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3월인가 4월에 그 규정이 바뀌었다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일단은 여러 가지 지금 고민들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요. 근데 가장 이제 염두에 두셔야 될 부분은 예.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께서 지금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하고 있는 재판부가 상당히 원칙적. 그래요? 예, 그래서 어떤 인권의 측면도 그렇고 절차의 측면도 그렇고 그래서 상당히 원칙을 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네. 가급적이면 이 행정 당국에서도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조심을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사실 이제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니까 네네. 일단 잠깐 장면 체크만 좀 하는 걸로 했고요. 예. 가장 궁금한 거부터 한번 좀 여쭤보겠는데 이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모두 동의를 했잖아요. 네네. 그런데 또 오늘 모두 발언에서는 자신에 대한 혐의는 또 전면 부인을 했거든요. 네네. 이게 어떻게 되는 얘기예요, 이게? 일단 아주 정치하게 보자면요. 네. 일단 지금 증거를 동의했다라고 하는 것은 많이 들어보셨겠지만은 네. 이 검찰 측에서 제출하는 진술에 관한 증거들, 네. 그러니까 참고인들의 진술 조서, 이것을 증거로 동의했다. 그러면은 결국 이것이 제대로 그 사람이 수사기관에서 얘기했다는 것을 네. 얘기한 본인이 법정에 나와서 선서하고 증언을 해야 되는데 네. 그 기회를 포기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잠깐만요. 그러니까 검찰이 제출한 그 증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한테는 불리한 걸 거예요. 불리하죠. 당연히.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그럼 부동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원래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전해진 바에 의하면은 변호인단은 당연히 이제 부동의하고 네. 그 다음에 가는 절차는 그럼 이 사람이 이제 진술한 사람이 법정에 나와야 되니까 네. 그때 검찰에서 이렇게 진술을 했는데 이거는 거짓말 아니냐라고 해서 이제 반대 신문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 반대 신문권을 포기하는 거랑 그러니까 간단히 정리하면 그 증인이 검찰 조사 과정에 나가서 네. 증언한 내용이 정리되어 있는 것은 증거로 인정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네. 이명박 전 대통령한테 불리한 거죠. 불리하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분석하기로는 어떻게 분석하고 있냐면 일단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 주셨던 대로 변호인은 부동의하자고 얘기를 했는데 네. 이제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이 동의하자라고 하면서 했던 그 근거가 이게 증인으로 나올 사람 대부분이 경제위기 극복하자고 자신하고 밤낮 없이 일했던 사람들이라 법정에 불러 추궁하는 게 본인과 가족에게 불이익을 주는 일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다고는 합니다. 그러니까 아니 예. 그러니까 내가 쉽게 하면 옛날에 내 부하들이었는데 네. CCBB를 법정까지 불러갖고 따지는 게 그 상사로서 영 못할 짓이어서 네. 그러면 내가 모두 안고 가겠다 하면 좋은데 네. 그렇죠. 그러면 이해가 되겠는데 그 네.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나의 억울함을 객관적 자료와 법률로 풀어달라. 네. 이 얘기를 하니까 지금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니야 이런 거죠. 이게 이거 제 경험을 말씀드려서 좀 그렇긴 한데 네. 이런 경우는 언제 있냐면요. 네. 증인이 나와서 자기한테 도움이 안 될 때입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증인이 나와서 반대 신문을 가지고 이 증인이 거짓말을 한다라고 깰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죠. 오히려 그게 아니에요. 이 나와서 얘기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더 불리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장 입장에서 그 재판부 입장에서 보면 글자로 조서를 봤을 때 그런 어떤 그 느낌하고 직접 말을 듣는 거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쉽게 하면 이제 그 증인을 그 법정에 불러서 다시 또 증언을 듣게 되면 네. 글로 보는 것보다 재판부에게 심증을 더 굳히게 만들 수 있다. 그렇죠. 예. 더 불리해지는 거죠. 그걸 차단하기 위함이다. 예. 근데 그게 이제 근거가 있는 것이 뭐냐면 사실 이 부분에서 이 지금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들이 왜 이명박 전 대통령한테 불리한 진술들을 해왔느냐. 네. 뭐 어떤 뭐 인맥 관리 이건 차치하고 일단 영포빌딩 지하에서 발견된 증거물들이 너무 확실하다는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걸 토대로 추궁을 했더니 뭐 어떻게 이거는 숨길 수가 없었다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사실 그 법정에서까지 나오게 되면은 네. 걷잡을 수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명분을 이거는 저기 함께 고생했던 사람들이라 부르는 게 부적절하다라고 그러면 했지만 간단히 정리하면 지금 영포빌딩 지하 2층에서 나온 문건부터 시작을 해서 증언 말고 네. 물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네. 물증을 볼 때 방어가 쉽지가 않다라고 그렇죠. 자체 판단하고 있다고 지금 추정을 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추정도 추정이지만 이런 말씀드려서 어떨지 모르겠는데 그쪽과 연관 있는 쪽에서 좀 얘기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건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이쪽 변호인 쪽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 쪽에서 네, 그쪽에 되게 힘들어한다고. 네. 그러면 이 법정 대응이 쉽지가 않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지금, 예. 잠깐만요. 다스 실소유주 의혹에 대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은 내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네. 이렇게 말을 했고 삼성 뇌물 의혹과 관련해서는 그 다스 그러니까 미국 소송병이 이거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네. 공소 사실이 충격이고 나한테 모욕이다. 네. 이렇게 이야기했고 이건희 그 삼성전자 회장 사면해 준 거에 대해서는 삼성 회장이 아닌 IOC 위원으로 사명을 결정한 것이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상당 부분이 법리적 대응이 아니라 감성의 호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이건 어떻게 읽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법리적 부분은 순전히 변호인한테 맡기는 겁니다. 그래요. 예.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뭐 섣불리 뭐 법리적인 주장을 할 필요도 없거니와 네. 오히려 재판부나 대외적으로는 그냥 그야말로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감성적인 부분만 건드리고 네. 순전하게 법리적인 부분은 변호인한테 맡겨서 그쪽으로 가는 전략입니다. 근데 변호인도 어떻게 대응할지 몰라서 힘들어한다. 예. 라는 그러니까 얘기를 누구한테 들으셨어요? 그거는 좀 취재원은 밝힐 수가 없습니다. 끝나고 근데 확실하게 들으신 얘기는 뭐?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네. 변호인 쪽에서 또 발끈할 수도 있어서. 네. 확실한 말씀이신 네. 거죠. 그러면 좀 정리를 하죠. 그 이명박 전 대통령 쪽의 그 재판 전략을 네.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어떤 거라고 보세요? 지금 오로지 다툴 수 있는 건 하나입니다. 뭔데요? 영포빌딩 지하에서 나왔다는 그 문건들을 가지고 추궁해서 진술을 받았기 때문에 네네. 영포빌딩에서 나왔던 문건들이 과연 증거 능력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가 관건입니다. 그게 이게 증거 능력이 없어져 버리면 그 진술은 뭐 잘 아시겠지만 독수독과의 원리라 그래서 아하. 예. 그런데 지금 그래서 계속 그때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도 다퉜던 게 뭐냐면 네. 이게 대통령 기록물이고 그리고 이거는 압수의 대상이 아니라 대통령 기록관으로 가야 된다 네. 하는 거를 계속 주장하면서 행정소송도 했었고 지금 예. 그거를 다투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그 부분이 무너지게 되면 사실 걷잡을 수 없죠. 근데 그 영포빌딩 지하 2층을 뒤지라고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 준 데가 법원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뭐 논란의 여지는 있습니다만은 예. 하여튼 그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거는 압수수색 영장에 나와 있는 거 이외의 것들을 지금 압수해가지고 갔다는 겁니다. 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건 어떻게 예. 보세요? 그런데 정확하게 지금 제가 압수수색 영장까지 못 봐가지고 뭐라고 말씀드리긴 그런데 네. 뭐 주장은 할 만합니다. 그리고 사실 법적으로는 변호인이 그 부분을 주장하지 않고서는 이 재판에서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이 측근들이 참고인들이 증인으로 나오지 않는 이유는 그렇게 해서 법정에 나와서 법정 증언 자체가 증거가 될 수 있거든요. 그걸 차단해 버리는 거죠. 지금 이정렬 전 부장판사님 말씀드리니까 한마디로 정리가 되네요. 이 재판의 그 키포인트는 딱 하나다. 네. 영포빌딩 지하 2층에서 나온 문건의 어떤 그 증거로서의 적법성을 네. 인정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렇죠. 모든 건 여기에서 갈리게 돼 있다. 네. 포인트 요거만 좀 정리하면 되는 거네요. 예. 그러고 나면 이제 뭐 진술이야 뭐 사실 뭐. 예,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이 증인들 이 증언은 사실은 거기에 이제 부속되어 있는 것이니까. 네.
그죠? 예. 그렇게 정리를 할 수 있는 거군요. 한마디로 정리가 돼버리네요. 예. 그 한마디를 너무 오래 얘기했네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 일각에서는 네. 그 이게 뭐 이제 증거를 모두 동의하고 이런 게 재판을 빨리 끝내가지고 사면 받으려고 한 것 아니냐라고 추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저도 거기에는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일단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거는 이제 어떤 법리적인 측면이고요. 네. 그다음에 좀 뭐 정치적인 측면이랄까 제 전공 분야는 아닌데 네. 근데 보면 그 말이 상당히 저 회자가 됐지 않습니까? 저기 구속영장 집행될 때 2년 후에 봅시다라고. 예. 네. 그게 뭐 2년 후에 2년 안에 구치소에서 보자는 얘기는 아닐 거고 당연히 그러니까 2년 후에 보자는 거는 결국 2년 안에 사면이 될 거라고 본인은 기대한다. 예, 그리고 그 2년이라는 거는 예전에 그 저 전직 대통령 저 전두환 전 대통령과 노태우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이제 2년 정도 수감돼 있다가 사면이 됐었기 때문에 그 정도 그랬나요? 예, 그 정도 뭐 비슷하게 생각하지 않는가라는 그런 추측은 있습니다. 평균 2년이었기 때문에 네. 예. 2년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대법원까지 끝난 걸 얘기하는 거죠. 뭐 대법원까지 안 갈 수도 있죠. 확정만 되면 사면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그 본인이 오늘 모두 발언에서 그 자신에 대한 혐의를 모두 다 부인을 했으니까 예. 논리상으로는 대법원까지 가야 되겠죠. 그렇죠. 만약에 유죄 판단이 내려진다면. 예. 그런데 뭐 사실 그게 또 달라질 수가 있는 게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네. 부인은 다 해놓고 항소는 포기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또 모르죠. 네. 이제 이걸 또 정치 판결로 몰아가면 예. 그렇게 나올 수도 있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왕 모신 김에 다른 문제인데요. 이 드루킹 특검법 있지 않습니까? 아, 예, 예. 여기에 좀 그 문제의 소지가 있다라는 말씀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예, 이게 드루킹 특검법이 통과가 됐는데 네. 거기에 보면은 특별검사의 수사 대상이라고 해서 이제 특검법이 수사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들이 4가지가 나옵니다. 그게 이제 여야 간의 핵심 쟁점이었죠. 네, 그렇죠. 예. 근데 그 1호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드루킹 및 드루킹과 연관된 단체 회원 등이 저지른 불법 여론 조작 행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건 뭐 뭔지 알 수 있을 네, 것 같아요. 네, 근데 네, 네. 2호에 보면 예. 제1호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범죄 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 행위 이렇게 네. 돼 있거든요. 이 밝혀진이라고 하는 게 네. 수동태잖아요. 예. 그러면은 그것을 밝혀내는 주체가 있을 거 아닙니까? 특검이 되겠죠. 근데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예. 일단 어떤 사건을 특검이 수사를 하겠다고 한 사람을 소환을 합니다. 네. 예, 뭐 예를 들어서 네. 뭐 좀 부적절할 수도 있지만 뭐 김경수 의원을 소환한다던가 네. 아니면 뭐 송인배 뭐 비서관을 소환한다던가 한다고 치면요. 네. 그러면 뭘 근거로 소환을 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근데 잠깐만요. 그러니까 1호하고 2호를 종합을 하면 네. 드루킹과 그 일당의 범죄 행위를 그 특검이 수사를 할 거 아닙니까? 예. 수사를 하다 보면 네. 관련된 사람들, 네. 그 드루킹과 그 일당 말고 다른 사람의 혐의가 나올 수도 있고, 예. 그러면 그 사람 불러서 수사한다. 이렇게 네. 이해하면 안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렇게 돼야 깔끔하게 돼야 되는데 예전 특검법들은 그렇게 됐는데 네. 아마 이게 다른 사람들을 노리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의 요지는 이겁니다. 네. 이 밝혀진이라고 할 때 밝히는 주체는 특검이지 않습니까? 네. 특검이 밝히기 위해서 소환을 해야 되는데 네. 대상은 밝혀진 행위예요. 그러니까 그 밝혀진이라고 하는 세 글자에는 예. 이게 혐의가 밝혀져야만 특검이 비로소 그때부터 수사에 들어갈 수 있다. 이걸 그 표현을 그대로 해석을 하면. 그렇죠. 예, 그런데 오히려 그러면 수사가 끝난 사건을 수사를 해야 된다는 수사논법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뭐 일종의 뭐 말장난일 수도 있는데 뭐가 문제냐면 이 법은 형사 관련 법령이기 때문에 네. 상당히 명확해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네. 위헌의 소지가 생겨버립니다. 위헌의 소지요? 네. 그럼 그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겁니까, 거기서? 이게 만약에 위헌이라고 주장이 돼서 뭐 그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소환이 됐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네. 나는 소환 대상이 아니다. 수사 대상이 아닌데 왜 나를 소환을 하느냐 해서 고등법원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고등법원에서 보고 이거 위헌이다라고 생각하면 특검 수사가 스톱이 돼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요? 예. 상황 지금 그렇게 만약에 그 분석이 좀 상당히 심각해지는 건데. 심각해지는 거죠. 그래서 특검법에 따르면 그러니까 특검이 나를 소환할 권한이 없다. 그렇죠. 이렇게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래요? 그럼 왜 이렇게 모호한 표현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부실한 어떤 그 문구 작성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예전 특검법들하고 비교해 보면요, 예전 특검법들은 상당히 명확하게 돼 있었는데 네. 이게 일부러 그런 건지 몰라서 그런 건지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만약에 일부러 그랬다, 몰라서 그랬다면 이거저거 다 이렇게 좀 정치적으로 집어넣으려고 하다 보니 너무 포괄적으로 하다가 모호해진 게 아닌가. 오히려 그러다가 좀 과욕을 부리다가 문제가 발생한 게 아닌가. 그런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좀 아주 정밀하게 따져봐야 되는 문제인 것 같은데 이정재 전 부장판사가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문제를 제기했다라고 하는 점만 확인을 하고요. 네. 뭐 후속 논의가 어떻게 될지는 좀 저희도 한번 다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정. 법률적으로만 말씀을 드린다면은 예. 형해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이제 미결 수용자, 그러니까 형이 확정되지 않은 사람은 수사나 재판 뭐 이런 조사 참석할 때 사복을 착용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사복 착용하는 건 문제가 없고요. 예. 다만 이제 보통은 법상으로는 법정 내에서는 이제 개구 장치라 그래서 이제 뭐 포승이나 수갑을 찰 수 없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보통은 법정 그 옆에 있는 그 피고인 대기실에서 그걸 풀게 되는데 이번엔 미리 풀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뭐 3월인가 4월에 그 규정이 바뀌었다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일단은 뭐 여러 가지 그 지금 고민들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요. 근데 뭐 가장 이제 염두에 두셔야 될 부분은 예. 그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께서 지금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하고 있는 재판부가 상당히 원칙적입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어떤 뭐 인권의 측면도 그렇고 절차의 측면도 그렇고 그래서 상당히 원칙을 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네. 가급적이면 뭐 이 행정 당국에서도 예,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조심을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알겠습니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사실 이제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니까 네네. 일단 뭐 잠깐 장면 체크만 좀 하는 걸로 했고요. 예. 가장 궁금한 거부터 한번 좀 여쭤보겠는데 이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모두 동의를 했잖아요. 네네. 그런데 또 오늘 모두 발언에서는 자신에 대한 혐의는 또 전면 부인을 했거든요. 네네. 이게 어떻게 되는 얘기예요, 이게? 일단 아주 정치하게 보자면요. 네. 일단 지금 증거를 동의했다라고 하는 것은 많이 들어보셨겠지만은 네. 이 검찰 측에서 제출하는 진술에 관한 증거들, 네. 예, 그러니까 참고인들의 진술 조서 이것을 증거로 동의했다. 그러면은 결국 이것이 제대로 그 사람이 수사기관에서 얘기했다는 것을 네. 얘기한 본인이 법정에 나와서 선서하고 증언을 해야 되는데 네. 그 기회를 포기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잠깐만요. 그러니까 검찰이 제출한 그 증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한테는 불리한 걸 거예요. 불리하죠. 당연히.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그럼 부동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원래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전해진 바에 의하면은 변호인단은 당연히 이제 부동의하고 네. 그 다음에 가는 절차는 그럼 이 사람이 이제 진술한 사람이 법정에 나와야 되니까 네. 그때 검찰에서 이렇게 진술을 했는데 이거는 거짓말 아니냐라고 해서 이제 반대 신문을 해야 되거든요. 네. 증인이 나와서 자기한테 도움이 안 될 때입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증인이 나와서 반대 신문을 가지고 이 증인이 거짓말을 한다라고 깰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죠. 오히려 그게 아니에요. 이 나와서 얘기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더 불리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장 입장에서 그 재판부 입장에서 보면 글자로 조서를 봤을 때 그런 어떤 그 느낌하고 직접 말을 듣는 거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쉽게 하면 이제 그 증인을 그 법정에 불러서 다시 또 증언을 듣게 되면 네. 글로 보는 것보다 재판부에게 심증을 더 굳히게 만들 수 있다. 그렇죠. 예. 더 불리해지는 거죠. 그걸 차단하기 위함이다. 예. 근데 그게 이제 근거가 있는 것이 뭐냐면 사실 이 부분에서 이 지금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들이 왜 이명박 전 대통령한테 불리한 진술들을 해왔느냐. 네. 뭐 어떤 인맥 관리 이건 차치하고 일단 영포 빌딩 지하에서 발견된 증거물들이 너무 확실하다는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걸 토대로 추궁을 했더니 뭐 어떻게 이거는 숨길 수가 없었다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사실 그 법정에서까지 나오게 되면은 네. 걷잡을 수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명분을 이거는 저기 함께 고생했던 사람들이라 그 반대 신문권을 포기하는 거랑 그러니까 간단히 정리하면 그 증인이 검찰 조사 과정에 나가서 네. 증언한 내용이 정리되어 있는 것은 증거로 인정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네. 이명박 전 대통령한테 불리한 거죠. 불리하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분석하기로는 어떻게 분석하고 있냐면 일단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 주셨던 대로 변호인은 부동의하자고 얘기를 했는데 네. 이제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이 동의하자라고 하면서 했던 그 근거가 이게 증인으로 나올 사람 대부분이 경제위기 극복하자고 자신하고 밤낮 없이 일했던 사람들이라 법정에 불러 추궁하는 게 본인과 가족에게 불이익을 주는 일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다고는 합니다.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내가 쉽게 하면 옛날에 내 부하들이었는데 네. CCBB를 법정까지 불러갖고 따지는 게 상사로서 영 못할 짓이어서 네. 그러면 내가 모두 안고 가겠다 하면 좋은데 그렇죠. 그러면 이해가 되겠는데 그 네.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나의 억울함을 객관적 자료와 법률로 풀어달라. 네. 이 얘기를 하니까 지금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니야 이런 거죠. 이게 뭐 이거 제 경험을 말씀드려서 좀 그렇긴 한데 네. 이런 경우는 언제 있냐면요. 네. 오후 2시에 두 가지 장면이 아주 극명하게 교차가 됐습니다. 경남 김해 봉화마을에서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 구주기 추도식이 열렸죠. 근데 같은 시각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재판을 받기 위해서 처음으로 법정에 출석을 했습니다. 정말 우연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이런 장면이 교차를 했는데요. 저희는 서울중앙지법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오늘 12분에 걸쳐서 모두 발언을 했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재판에 어떻게 대응하려고 하는 건지, 그다음에 재판은 어떻게 진행돼서 어떤 결론에 도달을 하게 될 건지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 가져보죠. 이정열 전 부장판사 지금 스튜디오에 직접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모두 발언 좀 짚기 전에요. 네. 뭐 계속 이제 방송이나 이런 데서 이제 짚는 게 양복이 있고 수갑도 안 차고 네. 뭐 배지라고 수행번호, 그러네. 네. 예, 이것도 안 달고 나온 거에 대해 계속 이야기를 하던데 그거 어떻게 된 거예요, 그거는? 일단 뭐